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고 이혼한 후에 제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해서 정착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10년 넘은 결혼 생활을 모두 때려치우고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고, 그 후로 저 혼자 애들을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 모두 저를 힘들게 한 적 없이 말 잘 듣고 올바르게 큰 것 같아서 늘 감사한 마음이네요. 부모의 불화를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고 자라며 불안하기도 했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저와 둘이 살고 있으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이혼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배우고 싶다는 학원을 보낼 수 있고 모자람 없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하나의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싸우고 이혼한 걸 보고 자라서 그런 건지 종종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자기들은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혼자 아등바등하며 사는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나 봐요. 가끔 저보고 재혼하라는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면 황당한 일도 많이 당하고 우습게 보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애들만 바라보고 살기로 한 이상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인생이 더 잘 풀린 케이스예요. 이혼하고 인생이 더 편해졌으니 재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고 돈 걱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경제적으로 별다른 두려움이 없었다는 게 남편과 미련 없이 이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도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두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나 주변들의 시선 등등.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마음에 걸려 남편과 시댁의 심한 대우나 심지어는 폭행까지 견디고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리적으로 피해를 당한 적은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 또한 이혼 사유라고 생각하고요. 남편은 오랜 기간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며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살았는데 좋았던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작은 다툼이 있는 날도 있었는데 웬만한 건 참고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 큰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남편에게 환멸을 느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계기가 있긴 있었어요. 평소에 남편이 저와 친정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돈 앞에서 교활하게 구는 남편을 보니까 아무리 애 아빠라도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저버리는 모습을 보니 굳이 이런 인간에게 제 남은 인생과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다른 분들도 망설임 없이 이혼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저희 친정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한 시간 동안 남편이 친정에 같이 갔던 횟수는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히지 않는 시간이라면 차로 40분, 50분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시댁의 거리는 더 가까우니까 친정보다 자주 시댁에 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자기 식구들 챙기는 것에 비해 처가는 전혀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도 선물은 고사하고 자기 손으로 용돈 한 번 챙겨드린 적이 없어요. 명절에 양가 부모 챙기는 걸 의논하다가 마음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친정 부모님 챙기고 싶다는 말을 하면 남편은 입이 잔뜩 튀어나와 못마땅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장모님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여유 있으시잖아. 너는 맨날 뭘 그렇게 못 챙겨서 안달이냐? 난 우리 엄마 용돈 주고 이래저래 카드값 내고 남는 것도 없어. 너희 부모한테 뭐 주고 싶으면 너 돈으로 해. 매번 이런 식이라 기분이 너무 상했지만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서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아 아예 말을 안 해버렸어요. 저희 친정은 내가 알아서 챙기기로 하고 항상 제가 가진 비상금으로 챙겨드렸죠. 진짜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비참한 기분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제가 친정 다녀오고 나면 은근히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쓰고 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럽고 치사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로 남편은 본인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첫째 생기고 배가 불러온 뒤로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둘째까지 바로 연년생으로 낳고 키우다 보니 남편에게 오랜 시간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이렇게 돈으로 치사하게 굴 때마다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평소에 받는 생활비에서 5만 원, 10만 원씩 아껴서 모아두었고 그런 비상금으로 친정 부모님을 챙기곤 했습니다. 한참 지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열이 받네요. 가끔 친정집 찾을 때 과일이라도 사가려고 하면 주머니 사정을 살펴야 하는 게 정말 화딱지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도 이혼 사유로 충분한데 그때는 그냥 돈 버는 유세라 생각하고 넘어간 제가 어리석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 잘 살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처갓집은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할 때도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린 적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제가 번 돈으로 혼순이 뭐니 다 했고 친정엄마가 보태주겠다 해도 제가 싫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친정오빠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장가를 가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이 죄송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희 친정이 잘 사는 줄 몰랐을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은 저희 친정집 사정에 대해 파악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왜 유독 친정에 인색하게 굴었냐 하면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친정 부모님 재산으로 자기 사업을 도와달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었거든요. 그때 첫 아이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라서 복지도 좋고 급여도 좋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슬슬 밑밥을 깔더니 애 낳고 나서는 노골적으로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한 전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생활은 파리 목숨이잖아. 내 친구들 보면 다들 일찍 사업 시작해서 연봉에 몇 배씩 벌고 살더라. 나도 내 적성 살려서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갑자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무조건 회사 그만둔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고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 당신이 처가의 말 좀 잘해서 사위 사업자금 좀 보태달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좀 곤란하지.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싶지 않아. 당신 멀쩡한 회사 때려치운다는 것도 난 반대고. 다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제가 거절하자 남편은 생각보다도 더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딴 소리를 해? 난 무조건 사업하면 망한다는 거야? 그러는 당신 오빠는 집에서 돈 대줘서 사업하고 살잖아. 시집 올 때도 한 푼 받아오지도 못했으면서 이 정도 말도 못하냐? 남편은 그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사업 타령을 계속했었고 제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라고 했더니 심하게 다투게 됐죠. 사실 근로는 제대로 적지 못해서 그렇지 남편이 엄청 화를 내면서 제게 욕설도 했었고 저희 부모님까지 포함해 인신공격도 했었어요. 그 일 이후 남편은 노골적으로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번 돈으로 해야 가능성이 있지 남의 돈으로 쉽게 하려고 하는 인간치고 성공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남편의 요구가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우리 친정 아빠도 사업을 하셔서 자수성가를 하셨고 남편이 부모 도움 받았다고 하는 우리 오빠는 대학 다닐 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아빠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같이 일을 했고 10년이 넘도록 일을 배우고 스스로 거래처를 하나하나씩 늘려서 독립한 케이스예요. 그런 저희 오빠가 남편과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시댁보다 여유가 있던 건 사실이었지만 재벌처럼 무한한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그만큼 들어가는 돈 역시 많았어요. 부모님들 재산 대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갖고 계신 건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부탁만 하면 몇 억 정도는 쉽게 받아올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있는 돈을 안 준다고 말하는 남편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이 둘 낳고 살면서 제가 친정에 아무리 손을 안 벌리고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연년생으로 태어난 아이들 낳고 기르느라 저는 직장도 못 다니고 있었는데 친정에서 산후조리 비용도 다 대주셨고 아기용품이나 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계속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남편 월급이 적지도 않은데 이래저래 친정부모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반면에 시댁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게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뭔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물론이고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도 두 아이 돌이 되었을 때 10만 원 정도 현금 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손주들을 아끼고 예뻐하시긴 했죠. 하지만 시댁 형편이 빠듯하게 돌아가다 보니 마음 가는 대로 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받는 월급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어요. 내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 부모한테 주는 용돈이 30만 원이 말이 되는 일이니?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대접을 좀 받으면서 살고 싶구나. 아들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효도 받아보기도 전에 너가 데려간 거 아니냐. 어머님은 용돈을 올려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저는 돈을 벌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뭐라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어머님께 용돈을 더 드리겠다 대답했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옷이나 신발을 사본 적도 없어요. 아이용품 사려고 집어들었다가 가격 보고 내려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걸로 모자라 주말이면 애들 보겠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셔서 저를 데리고 백화점이나 시장 나들이를 가시곤 했었죠. 저는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는데 어머님은 백화점에서 옷이며 화장품을 저희 남편 카드로 결제하면서 가격표도 안 보고 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도 아들 노릇하는 거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어디를 가든 돈 쓸 일은 남편 카드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카드값이 부족하니 저한테 줄 생활비를 줄였고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 애도들인데 생활비를 여기서 더 줄이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님 생활비랑 용돈은 대체 얼마씩 드리는 건데? 백화점 쇼핑이라도 좀 줄이시라고 하면 안 돼?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서 그래.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당신 돈으로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너가 아까워해? 제가 이야기를 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아서 나중엔 그냥 입을 꾹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을 제주도에 여행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기념으로 보내드린 거라서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남편 카드값을 확인해보니 제주도에서 어머님이 돈을 엄청나게 긁고 다니셨더라고요. 따로 용돈 챙겨드리기 애매해서 카드를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액수가 어마어마했어요. 먹고 노는 건 그렇다 치고 주변에 선물한다며 기념품을 100만 원어치 사신 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님 즐기고 오시는 것까진 내가 이해하는데 친구분들 드릴 선물을 100만 원어치 사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우리 생활비도 모자라. 내가 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기분 좋게 쓰겠다는데 내가 사지 말라고 찬물 끼얹을까? 당신 같으면 부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 우리 엄마 고생한 거 알기 때문에 이런 푼돈으로 뭐라 하기 싫어.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데 내가 남의 집안 가장을 뺏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애들 둘 키우면서 남편 받는 월급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번 돈이 아니고 자기가 번 돈이니까 부모에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다툼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친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니 사위도리를 안 하려고 했고 저는 저대로 시댁의 거지근성 때문에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사업 스트레스로 술, 담배를 즐기셨기 때문에 건강이 그리 좋진 않으셨어요. 집에서 주무시던 중에 갑자기 이상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치료받던 중 병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죠.
갑작스레 마음의 준비도 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온 가족이 너무 황망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시댁에 너무나도 서운했던 것 한 가지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얼굴도 안 비추고 무의금으로 딸랑 10만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일로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식 때 딱 한 번 얼굴 본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의금 100만 원 보내셨어요. 물론 10만 원이라는 돈이 시부모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집안 형편마다 돈의 가치는 상대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쪽에서 간 만큼은 되돌아오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 싶었어요. 시댁에는 더 실망할 것도 없었지만 그때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차라리 돈은 주지 말고 장례식장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기라도 했더라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장례식 다 끝난 뒤 부의금 목록을 확인하고 친정오빠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네 시댁 진짜 대단하다. 사돈댁 초상 났는데 어떻게 얼굴도 안 비추고 이럴 수가 있냐? 너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매제랑 별 문제 없는 거 맞아? 장례식 하는 와중에도 자꾸 자리 비우고 인상만 쓰고 있는데 내가 매제한테 한마디 할까? 뭐 오빠만 그런 걸 느꼈을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장례식 이후로 남편에게 많이 서운해하셨습니다. 자주 찾아오지 않는 사위였고 어쩌다 한번 보더라도 어려운 사위였으니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친정오빠 친정엄마는 저희 남편을 엄청 싫어하게 되셨어요. 오빠는 남편이 잘해주지 못하면 이혼하라는 말까지 했지만 그때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이혼 이야기 나오고 원수처럼 싸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긴 힘든 일이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웃고 사는 날도 있었고 1년 내내 안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힘든 일도 버티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애들 둘 키우면서 그래도 최소한 아이들의 부모로서는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거고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좋은 일이 없었어요. 친정아빠가 황망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2년도 안 지나 엄마까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10년 전에 암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완치 판정까지 받았다가 아빠 돌아가시고 얼마 후 재발을 하게 되면서 많이 낙담하신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까지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로는 저는 친정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신경도 안 쓰던 남편이 엄마가 아프고 나서는 이전과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장모님 병원 가시는 날이 언제라고 그랬지? 내가 회사에 이야기하면 하루 뺄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줘. 당신이 같이 가주면 좋긴 한데 바쁘면 나 혼자 가도 돼. 성급하면 오빠를 불러도 되니까. 형님은 바쁘게 사업하시는데 그런 일은 나한테 맡겨. 내 차로 모시면 장모님도 편할 거야. 저는 이 인간이 세월이 흐르니까 철이 조금은 들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신경 써주는 남편에게 고맙기까지 했고요. 원래 자발적으로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는 사람인데 병원비 결제하라며 자기 카드를 내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암재발 이후로 1년이 지나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오빠와 저는 엄마의 의사에 따라 천천히 재산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회사는 오빠의 회사와 합병한 지 오래됐고 그 뒤로 관련 세금이나 채무 해결하느라 현금성 자산은 거의 다 써버린 뒤였어요. 엄마가 노후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돈과 부동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5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계셨고 경기도에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강원도의 땅을 좀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남편도 이때는 친정의 재산 상황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친정집 재산에는 크게 욕심이 없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고 오빠가 아빠의 뒤를 이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나누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5층짜리 건물은 오빠에게 그리고 경기도의 아파트와 강원도 땅은 제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셨고 저는 엄마의 뜻을 아무 불만 없이 따랐습니다. 상가 건물은 바로 월세가 나오는 물건이지만 관리하는 것이 골치가 아픈 일이었고 엄마의 뜻이라서 전혀 따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엄마 입장에서 오빠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현금이 그때그때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상가를 오빠에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려받기로 한 땅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었고 아빠의 옛 고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땅에 직접 가서 본 적도 없었어요. 도심 근처에 있는 땅도 아니었고 아예 외곽으로 빠져서 주변에 축사나 골프장 정도가 있는 한적한 시골 땅이었죠. 주변 개발 계획도 전혀 없어서 땅값도 싸고 언제 오른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돈이 안 되는 땅이었지만 제가 당장 돈이 급한 사람도 아니고 엄마의 재산을 정리하는 와중이니 불만 없이 그 뜻에 따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집에 와서 남편에게 했더니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보고 멍청한 짓을 했다며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너는 그런 중요한 일을 나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정하냐? 형님은 장인어른 회사도 물려받았으면서 돈 되는 건 혼자 다 갖겠다는 거네. 진짜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냐? 최소한 건물 지분의 절반은 너한테 달라고 했어야지. 우리 엄마도 다 생각이 있겠지. 오빠가 사업을 하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집안일에 당신이 괜히 이러쿵 저러쿵 딴소리 하지 마. 너네 집안 재산이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거야? 사위는 자식도 아니라 이거지? 너한테 말해봐야 소용도 없겠다. 내가 장모님한테 직접 따져야겠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괜히 주제 넘는 짓 하지 마. 남편은 오빠에게 건물을 주고 저한테 강원도 땅을 줬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경기도의 아파트도 받지 않았냐고 했더니 어차피 거긴 전세 주고 있어서 당장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유산은 우리 집안 문제고 저와 오빠가 아무 불만이 없다는데 남편이 뭐라고 할 권리가 전혀 없었죠. 몇 달 후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또렷하실 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변 정리를 하셨는데 그때 다시 한번 재산 문제도 유언장에 남기셨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찌나 화를 내던지 사고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잘해드린 건 돌아가실 때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인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니 저와 결혼 생활까지 다 뒤집어 엎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시댁에는 대체 뭐라고 말을 했는지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치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바보니? 너 친정엄마한테 재산 똑바로 나누라는 말도 못해. 내 아들한테 다 들었어. 이건 너희 엄마가 내 아들까지 무시하는 처사다. 친정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문제 공평하게 다시 정리해. 안 그러면 우리 식구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대체 우리 친정부모님 재산 가지고 왜 이 집안 식구들이 더 난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재산을 노리고 저를 달달 볶아대는데 그때 그 집안 식구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얼마 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부모들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오빠와 올케 언니는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한 걸 전부 이야기했더니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경악을 했습니다. 마지막 발이 나는 날에도 남편은 오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 지금이라도 엄마 마지막 길 같이 해줘. 부탁이야. 야, 잘난 너희 오빠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하나 없는데 너네 식구들 일에 내가 왜 가냐? 나는 너네 집안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너가 알아서 해. 남편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까지 안 챙기겠다는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엄마 장례 치르고 재산 다 정리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소송이고 뭐고 그 인간이랑 당장 한 집에 사는 것도 싫어서 짐 싸고 아이들이랑 무작정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순순히 협의 이혼해주겠다 하고 대신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아이들 양육비만 조금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랑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싫어서 알겠다 하고 도장 찍고 나왔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경기도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세 계약이 6개월 정도 남아서 그때는 친정오빠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해서 살았어요.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도망치듯 이혼한 것이 5년 전이었죠. 다행히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큰 상태였고 당장 아이들과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오빠가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몇 달 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에 들어오고 나니 생활이 한층 안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오빠와 올케 언니가 아파트 들어갈 때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일체를 혼수해주는 것처럼 싹 다 맞춰서 챙겨주었어요. 아이들 책상 침대까지 다 고급 제품으로 맞춰주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빠랑 살 때보다 셋이 살게 되니 더 화목하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부모가 싸울 일도 없으니 눈치만 보던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어요. 이혼하고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애아빠와 주말에 만나서 시간을 가졌지만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 주변에 길이 나고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완전 호재가 터졌어요. 부동산에서 하도 땅을 팔라고 연락이 오길래 알아보니 제가 엄마한테 물려받았을 때보다 10배 정도는 가격이 뛰어 있었습니다. 평당 10만 원도 안 하던 땅은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다들 100만 원은 우습게 부르더라고요. 얼추 100만 원으로 계산만 해도 50억이 넘는 돈이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파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는 고향이 원주라서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만 저와 오빠는 전혀 원주에는 어떤 인연도 없었죠. 당연히 그곳에 내려가 살 생각도 없고 1년에 한 번도 갈 일이 없는 곳에 땅을 갖고 있을 이유도 없었죠. 오빠와 상의를 했더니 제 땅이니 제 마음대로 하라면서 가격 좋을 때 팔아서 아이들과 편하게 사는 것도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팔기로 결심했고 얼마 후에 제가 토지 정리하는 문제로 한참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한동안 연락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해서 아들 문제로 급히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얼굴 좀 보자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아이들 문제로 만나자고 하는 것 같아 그러자고 했고요. 다음 날 만나더니 애들 이야기는 없고 얼굴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들었는데 장모님한테 물려받은 원주 땅이 대박났다며?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다시 합치는 게 어때?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땅을 정리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더라고요. 이혼하고 지난 5년 동안 마지못해 아이들 보러 찾아왔어도 저는 얼굴도 보기 싫다며 아파트 입구에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애 보러 오는 날 빼고는 안부 연락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땅 때문에 합치자고 하는 게 정말 웃긴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시작할 생각 없고 아이들도 나도 지금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데 다시 불안한 삶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애들만 생각하자고. 애들도 우리가 다시 합친다고 하면 엄청 좋아할걸? 세상에 부모 이혼하고 사는 거 좋아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 절절하게 제게 매달리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가증스럽던지요. 당신도 소름 돋고 당신 어머니도 너무 싫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코빼기도 안 보이던 인간들이야. 그 집안 인간성 뻔히 다 아는데 내가 다시 합칠 것 같아? 매몰차게 돌아서는데 남편이 그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나 받아주라. 내가 당신 대박 났다는 소리 듣고 정말로 후회 많이 했어.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그나마 낫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소름 끼치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비굴하고 교활한 인간으로 보였어요. 붙잡는 남편을 다시 한번 뿌리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남편은 돌발 행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라도 증명하면 돼? 그냥 콱 길 가는 차에 치이기라도 하면 당신이 나를 믿어주겠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어서 길 가는 차를 세우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추하고 창피해서 그냥 뛰어서 도망쳐버렸어요. 이혼할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지만 저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와 통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날 이후로도 애들을 빌미로 재결합하자며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아이들이 먼저 아빠와 함께 살기 싫다고 말을 한 뒤로는 포기했는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일 이후로 전 남편과는 얼굴도 안 보고 삽니다.
애들도 그 소식을 듣더니 자기 아빠 쪽팔리다고 연락 오는 것도 싫어해요. 이런 인간과 10년이나 버티고 살았다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착하고 예쁜 아이들을 갖게 되어서 후회하진 않아요. 남편과 좋지 않게 헤어졌지만 그것도 인생이라 생각하고 이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들 뒷바라지 잘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계속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